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기술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4% 하락한 23,848.4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9% 내린 2,605.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5% 떨어진 6,949.2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개인 소비 지출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와 잠정치는 각각 2.6%와 2.5%였으며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는 각각 2.7%, 2.8%였습니다. 지난 6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미국의 펜딩 주택 판매가 지난달 감소세에서 반등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보다 3.1% 상승한 107.5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전월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1%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부담 속에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3% 하락한 64달러 3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16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미국의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상승 출발이 됐지만 이래 하락 반전을 하면서 종일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오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지속이 됐는데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의 주가가 1% 내렸고요. 아마존이 4% 하락, 여기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도 5% 가까이 하락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깊이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드리죠.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부진했고 어제 코스피는 1.3% 조정받아 2,4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줄이면서 간신히 85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목요일이죠. 출정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의 환대 속에서 지난 2012년 공식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국제 무대에 전격 데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어제 오전 중국과 북한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벤트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무엇보다 신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아시는 것처럼 데뷔전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에 그 북한 측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트럼프급 의전했다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트럼프급 의전을 좀 정리해 보면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자금성을 휴관하면서까지 트럼프 부부를 상당히 중국 측이 상당히 환대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 흔들어놨기 때문에 중국이 지레 겁을 먹고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에도 보이지 않았던 자금성을 휴관해서 보여줬다는 것, 그 수준으로 일단 북한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시그널로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북한과 얘기가 잘 되면 예.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올해 들어서 1월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 시작했다는 걸 보면 그 이면에는 북한을 제대로 핸들링 못했다. 그런 어떤 질책성 이슈 이 가운데서 왜 북한이 중국을 방문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어들이 현재는 미국의 모든 것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소위 핸들링한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국 측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전쟁 이런 얘기보다도 핵무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핵화 이런 부분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 이런 부분도 압박하다 보니 북한을 소위 김정은을 데려와서 내가 김정은과 좀 잘 하겠다 그런 어떤 소위 그 미국을 향해서 제초를 보인 것은 아닌가 이런 점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적정한 의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5월달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무장관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전 국장이 신임 국무장관이 됐는데 5월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연 한 달 겨우 남은 상태에서 북한 측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신임 국무장관이 과연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슈가 있고요. 또한 이슈 관련돼서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간다 그러면 현재 북한의 그 소위 미국으로 보면 에어포스 원 비행기죠. 예. 그 비행기가 미국을 갈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좀 튼튼하지 못하답니다. 오직하면 북한에 중국 갈 때도 비행기가 좀 쉬었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이나 또한 이런 데를 떠나서 제3자의 장소에 정하겠지만 5월달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일단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이슈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한국 정부에서 알았습니다. 예. 북한이 중국을 갔다. 그것을 중국 쪽으로 알았는데 통상 어저께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미국 증시는 실은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기본적 코멘트 가운데서 지역적 리스크 해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 그동안 했던 말이 뭐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누르면 이제는 괌을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훈훈한 가운데서 끝났으면 미국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늘도 좀 약세 속에서 끝났다는 거 보면 이제는 전체적인 지역적 리스크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북한과 중국 이런 지역적 리스크가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이슈보다도 이제는 경제 이슈로 좀 무역전쟁 이슈로 좀 돌아가는 국면을 오늘 아침 미국 증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이 자바 프로그램 오너의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 오라클에페에서 수조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판결이 전 세계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IT주들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있죠.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지 듣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예. 즉흥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 내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상보다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또한 오라클의 이런 소송도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간단히 좀 점검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잠깐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보실 차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보실 예정인데요. 미국 다우지수가 올해 1월 달에 26,0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3,000선까지 두 달 내, 아직까지 뭐 두 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단기간 내 약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어떤 독일 지수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달, 통상 최근 들어서 1월 달 정점으로 독일 지수도 13,000선에서 11,000선까지 급락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독일에 이어서 우리가 프랑스 까크 지수 관련돼서도 1월 달 이후에 하락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뭔지 몰라도 글로벌 증시가 1월 달 이후에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 일단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미국의 페이스북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소위 트리거, 통상 총을 쏠 때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페이스북부터 트리거가 있다라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예.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 도와줬다, 이런 이슈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악재 속에서 페이스북이 195달러에서 어느덧 지난 3월 26일 이틀 전이죠. 그 당시에는 149달러까지 급락한 모습이 있는데, 이런 급락이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급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증시가 상승보다 하락의 국면을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종목 관련돼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유통업을 좀 이끌고 있는데 3월 달에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주당 $1,000 돌파했던 적이 엊그저께인데, 이제는 $1,600, 물론 1,400달러까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아마존은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지난 4분기 그 GDP가 2.9%,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적었다 보겠고요. 또한 넷플릭스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통상 빵이라는 어떤 신규 어떤 코멘트 가운데서 넷플릭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글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표현됐던 것처럼 구글, 그리고 오라클과 이제 소송 속에서 구글이 일정 부분 좀 변제해야 될 이슈가 있다 보겠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오라클이 구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약 90억 달러, 그것도 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600억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오라클이 미국에 그만큼 배상하는 금액이, 달라는 금액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구글의 주가가 3월 달 이후에 하락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패소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라클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 보면요. 자, 오라클의 주가입니다. 오라클은 앞서서 보셨던 구글의 주가보다 더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지적재산권의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최근 들어 얘기했던 것이 저거죠. 지적재산권, 즉 카피와 관련돼서 나한테 돈을 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오히려 즉흥적으로 보면 오라클의 주가가 상승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이 오라클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이것이 그 일정 기업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상보다 글로벌 증시가 약간 약세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한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TSLA죠.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요. 그동안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좀 부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 그 공동 구매라고 단순히 말씀드리겠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제 공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한 기간에 그 40몇 세 여성이 사망을 했죠. 다만 그 테슬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버가 테스트했던 차가 볼보 차고요. SUV 차입니다. 다만 자율주행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이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잡았으면 좀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자율주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결국 차 앞에 센서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센서가 사람의 눈보다는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한국,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4차 산업의 수혜주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주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며칠 전이죠. 자율주행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사망사고가 있는데, 이제는 과연 자율주행까지 이것이 안 되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악재가 예상보다 많이 불거지는 걸 보면 전체로 미국 증시의 약세,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구글을
게임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승자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북중 간 비공식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던 것, 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가 더 이상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단히 여쭤볼까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요즘 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와 주가는 변동성이 커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어제도 그렇죠. 오늘 하락했다는 거 보면 국내 증시는 좀 투자 심리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악재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이 소위 한미 FTA 관련돼서 재개정 주된 내용이 자동차 업종은 주고 그리고 철강업종은 받는다는데요. 자동차 업종을 그러면 자동차 업종의 주가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그동안 현대차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그동안 약세의 모습 보이는데 어쩌면 최근 들어서 지난 이틀 전에 주가가 좀 상승의 모습 보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결국 그 자동차 업종은 부정적일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뭐 3월 초만 하더라도 빨간불이 좀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기관도 어제와 그제 상당히 좀 부정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상승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 현대차, 최근 들어 현대차 이슈가 어제 현대모비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결국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업종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포스코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지키기처럼 정부는 철강업종을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이거 지키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는 이틀 전에는 매수했지만 3월 초 이후에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어떤 양이 좀 커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정부가 철강업종을 지키겠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철강업종, 포스코 그리고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 정부가 좀 플레이를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철강업종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1조 달러, 즉 SOE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철강업종에 25% 관세가 있지만 철강업종 내에서는 25% 관세가 문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만큼 철강업종 비롯해서 SOE 투자가 많이 된다면 미국에 그냥 손해보더라도 일단 진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미 FTA 재개정 관련돼서 아직까지 판단은 좀 하긴 어렵지만 일단 외국계들은 철강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 심리지를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를 하시는데요. 자동차가 지금 비싼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즉 소비자 심리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2017년 1월 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지수가 작년 1월 달에 올랐죠. 왜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졌을 거야 이런 판단에서 올랐는데 최근 4개월 동안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거 보면 트럼프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 투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 어떤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봤죠. 국민들에게 한국은행에서 현재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90에서 언더입니다. 즉 안 좋습니다. 작년 7월부터도 계속 그랬지만 87까지 내려갔던 모습이 있고요. 앞으로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작년 7월에는 109, 지금은 97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하시는 투자 심리는 일단 안 좋다는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취업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노력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안 좋다는 걸 보면 주가는 오르더라도 투자 심리 그리고 현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돈은 상당히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오늘의 시장에 대한 판단, 미국 증시가 약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커플링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어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 대주주 책임 및 투명 경영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기업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들 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메가톤급 이슈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피하지 못할 거라면 즐겨라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네, 이 주식시장이 이런 급변동 사항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만 여러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제도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 잘 나갈 것 같은 페이스북이 그죠? 정보 자료 유출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요. 또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자율주행차 폭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또 증시를 아주 벼락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어제 대단했죠.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아주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지탄을 받았던 투명 경영 강화를 하고 또 하나 대주주 지배력을 확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해법을 어제 성격 발표를 했죠. 정몽구 부자가 내는 세금이 무려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사회적 책임 방안, 실현 방안을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현대차그룹이 출자그룹 개편 후에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고요. 그래서 그 대응으로서 시장은 어제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10%대와 6%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펼치는 것으로 시장을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분할 합병 이후에 대주주의 투명성이 더욱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오히려 대주주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그 위상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배구조가 안정화됨에 따라 그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또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분할합병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약 1조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투명 경영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NGO 단체들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이 반기를 들었던 내용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5대 그룹의 그 지배구조 아니면 10대 그룹이라든지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 지주사에 출자전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들 대주주 일가들이 내는 세금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정몽구 회장이 택한 사항은 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비스를 갖다가 최상위 회사로 하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자의 세금을 약 1조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구조조정 개편안을 보였다는 점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요. 새로운 모멘텀, 전기를 마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번에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축, 그리고 한미 FTA를 포함한 대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몽구 회장의 아주 결단으로 인해서 정몽구 회장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선행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내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에 순수 사재를 투여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려 정몽구 회장이 공익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몽구 재단에 현대글로비스 주식 등 약 8,500억 정도의 개인 사재를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회자되면서 이번에 결단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대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오히려 주가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현대글로비스는 몸집이 좀 커지는 건데요.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어느 쪽이 될까요, 이사님? 아무래도 최상위 해설할 수 있는 모비스가 되겠죠. 이 모비스 한 주당 현대글로비스 신주 약 0.61주 정도를 배당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번 분할 합병 이후에도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의 한 20%에서 40% 정도를 배당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 하는 기존의 좋은 점은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투명성 강화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역시 현대모비스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어제장에서도 이 현대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이 현대글로비스거든요. 10%가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 6% 넘게 상승한 현대모비스라고 본다면 이번 최대의 수혜주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7% 이상 오르면서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더불어 한국 증시도 새 기록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전망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과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986년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 선진국 대회에 진입할 것이다 하는 촛불을 미리 터트린 적이 있습니다. 종합지수도 그때 대망의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죠. 1989년도 1월 달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선진국 진입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다가 무산된 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도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GNI라고 하죠. 이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를 돌파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곧 3만 달러 시대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 것은 빠르면 2, 3년, 늦어도 5, 6년 정도가 걸리면은 대부분 3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에 진입한 국가들이 대다수인데, 우리나라는 2만 달러 가치는 초스피드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만 달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고 12년 차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망의 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분석 자료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물가 상승 전망률 1.7% 동을 비교해 볼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물론 원달러 환율 동향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국내 금융위기라든지 또 대북 관련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또 이 컨트리 리스크, 이런 문제, 큰 외생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망의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진입한다면요, 완전 선진국 대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3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가 30개 국가입니다. 이 30개 국가가 이미 3만 달러 수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진입한다면 31번째 진입이 되고요. 3만 달러 진입 1위 국가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1977년도에 모나코가 1위로 3만 달러에 처음으로 진입했고요. 2위는 리텐슈타인입니다. 아주 소국가죠. 1987년도에. 그리고 영세 중립국, 세계적인 부국이죠. 스위스가 1988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2000년도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유로존의 선진국들이 대거 2000년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대한민국도, 한국도 대망의 3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제 도약, 그리고 선진국 진입에 대한 어떤 가시권적인 그런 기반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에도 이 같은 소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오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에 만나기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 오늘 10시에 판문점에서 이뤄지게 될 텐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이미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체크포인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붕괴가 된다면 투자자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남들이 손해볼 때 나 혼자 이익을 본다? 물론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린다? 물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시장의 어려움은요, 본인이 수익을 낼 가능성보다는 손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한두 번에 끝나는 걸 자신입니다. 그죠? 복권 사듯이 한번 재미삼아 한번 샀다가
아니면 말고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이 능력이 되시는 한, 여건이 되시는 한 지속적으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재미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제가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확률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확률이 손실을 낼 확률보다 높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추세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지 않아도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하락장이라면 더욱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려운 장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전히 상승 기조가 확인되지 않은, 상승 기조가 아직도 아닌, 이미 미국을 포함 유로존 시장은 이미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고요. 국내 시장은 하락 기조로 접어든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만약에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이탈 포인트 2405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전략을 취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최영표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굵직한 뉴스가 하나가 있죠. 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 서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그렇죠, 이선균 조평통 북한 위원장이 전격적인 판문점 회담을 합니다. 아, 그리고 쇼킹했던 것이 김정은 북한 그 주석이라고 하나요? 예. 아주 극비리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아주 정상회담을 했죠. 야, 역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나이도 어린데요, 김정은이. 어쨌든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4월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담당자가 판문점에서 회담합니다. 이 판문점 회담이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30일 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미국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가 변동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30일 날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자그마한 이슈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했다는 것보다는 장중에 다우는 230포인트 이상, 저점은 13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러니까 장중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무려 400포인트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변동성을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보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내 시장도 이미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리고 안전한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락에 따른 반등 구간이다 하는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반등을 한다면 매도다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매수보다는 역시 상승을 한다면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이탈 포인트가 붕괴된다면 현금 비중이 50%가 아니라 그 이상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진입해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요일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어제 관점하고 똑같이 볼 생각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310지수, 그 다음에 313지수, 보합권 대응, 박스권 매매 전략 그대로 펼칠 생각이고요.
어제 저희도 윗구간 매도, 아랫구간 매수 우위로 그대로 박스권 전략을 그대로 펼쳤었고요. 310지수 지지력 확인이 중요하다. 어제와 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아래로 2포, 위로 2포고요. 저희는 우선은 지지력의 매수로 315지수 확인을 주력으로 박스권 전략의 315지수 확인 전략들까지 추가적으로 열 생각이고요. 만약에 아래 구간이 잘못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309지수까지만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한마디로 위아래로 박스권 이탈에는 2% 정도의 여분을 두시고 어제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는 우선은 310지수 지지력의 매수권으로 315지수까지 다시 재반등을 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는 그림들은 굉장히 추세로 크게들 다 먹었고요. 이제 혼조세 양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만한 기대를 가질 만한 장이죠. 잠깐 나스닥을 보자면 지금 저희가 추세 매도의 박스권 하단.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을 깨고 추가적인 매도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의 부합을 두는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달러 인덱스조차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들 모두 다 관망하는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이냐 아니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싸우는 그림이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지수 313 지수 예상 저항과 지지력도 어제와 같이 두고 매매 전략을 펼치는데 반등 매수 쪽 우위를 두고 싸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장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운차이 달러들 89지수 테스트를 했고 어제 테스트 돌파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예상대로 또 달러 인덱스가 화요일 저녁 새벽부터 해서 수요일 날 반등을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까지 왔고요. 유로 달러,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 크게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예상 저항으로 그어넣었던 어제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그 저항점까지 오늘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막혀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기로라는 거죠. 미국 지수들도 지금 하단부 지지력에 있고 그다음에 달러도 상단부 저항에 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저가 경직, 하방 경직성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가로저항점만 보더라도 유로달러 굉장히 매물대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얘네들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까지 빠진 구간에 2배수 이상을 갈 거냐 아니면 멈춰서 행보할 건가를 결정하는 구간들입니다. 한마디로 유로달러 추세선을 보자면 추세 하단부에 붙어있는 경우죠. 자, 이 추세를 이번에 깨느냐 아니면 여전히 못 깨고 보합권에 들 거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차트들 다 추세 구간들이나 가로저항점에 큰 매물대에 붙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본 다음에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그림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최고점에서 매도를 끌고 오고 재매도도 다시금 중간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도 이 구간들 저항을 받고 그냥 빠졌었습니다. 골드는 저희가 재매도가 다시 잡혔고요. 유로달러는 약간 부족해서 안 잡혔었죠. 자, 여튼 위 구간부터 추세 매도를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절을 잡고 대응하면 되겠고 예상 저항은 1.23300까지를 열고요. 예상 저항은 1.2430. 한마디로 오늘은 부합권 매매 전략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저가는 그렇게 많이 열지 않고 얘네들 부합 대응을 하겠다. 한마디로 다시 이 구간들 매물대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중심 구간에서 지지하고 반등 여력을 보이느냐 그걸 봐야 될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내일 휴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관망하면서 차익을 조금씩 해가는 모습들 보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크루드오일 이 구간들 매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10부터 30까지 이렇게 진입 매도를 지속적으로 노렸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때 68.75 구간들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언급을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물론 목표는 63달러까지였는데 중간 자리가 굉장히 강해서였죠. 어제 지표 위에 별다른 그림이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75대까지 주고 다시 재반등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어제와 같이 65달러 초반을 맞고 재매도 대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목표치는 다시 63달러 가능성을 열고 어제와 같은 매매 전략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크루드 오일도 저희가 고가에서 매도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점만 잡고 대응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신규들은 반등 여력에 다시금 재매도 대응을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저희가 매도 추세를 끌고 오고 있죠. 여전히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달러 인덱스 다시 89 지수도 돌파해 매수 추세를 본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는 얘네들 고가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얘네들 매도 전략을 펼쳤었죠. 그 다음에 추세 저항에서 매수 쫓아간 아니다.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얘도 중요한 구간이겠죠. 이 구간부터는 하단부 지지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크게 반등한 이후에 재매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위에 반등 매수를 노리는 구간들이다. 한마디로 전 종목들 매일매일 중요한 구간이지만 오늘 역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면 반등을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크게 일어난다면 걔네들은 다시 눌린 매수권을 대응하는 게 좋다. 아마도 보합권 매매 전략에 1325달러 지지력, 그 다음에 1340달러 보합권 매매 형성을 해놓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지력이 받아준다면 보합권 매매 전략 위쪽으로 반등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이제 되돌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유럽 미장들, 그 다음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청산 매물들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오늘은 기독교 국가들의 청산 매물이 나오는 시점으로 본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면 얘네들은 반등 여력을 보겠다.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 나가신다면 오늘 또 별 무리 없는 매매가 되실 거고요. 수익이 많다 하시더라도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저희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시황을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내일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대기 상태가 좋아졌는데요. 오늘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중부지방으로 황사가 지날 가능성이 있고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서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졌고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 건조 경보가,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 차츰 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다 차차 개겠고요. 한낮에 광주 19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